구독, 좋아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꼭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요즘 방송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을 자주 보게 돼요. 이 민주당 네. 관계자들하고 이 혈전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죠. 민주당 패널이죠. 민주당 네. 쪽 패널 뭐 법률위원장, 부위원장인가 뭐 네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하고 논쟁하는데 있죠. 네. 그 방송에서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쨌든 대기실에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서로 좀 긴장도 낮추고 할 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도 돼요. 그러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랑 꼭 본인의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예. 당의 대변인 직함을 갖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당의 이야기를 내 입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 뭐 대변인 그리고 뭐 법률위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어쨌든 본인들이 보기에도 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방향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방송에서는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댓글에서 여러 가지 욕을 먹어도 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패널이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조금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바로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의 사진이 있으면 그 추경호 의원 그 사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예. 추경호의 구속 좀 많은 관심사였고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지만 핵심적으로는 정치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예상했던 거라서 예, 그렇죠. 사실 그냥 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좀 안 될, 만약에 인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저도 오늘 뭐 아침부터 방송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라도 좀 새벽까지 깨어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특검에서 뭐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추경호 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가깝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통화 과정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좀 막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된 뭐 김상욱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특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나는 본회의장에 당장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자꾸 장소를 바꾸고 이래저래 하면서 내 의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딱 집어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전날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거예요. 참고인 조사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그 확보된 내용에서 아마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 를 넘어서서 이러한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기각이라는 것은 너무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가 설명을 좀 제가 한번 필요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로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설명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유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잘 봤는데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였는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할 필요를 이야기했다는 점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고, 뭐 다른 이제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뒤에서 추 의원을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까지 이제 사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점에 주목했다고 보시나요?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가 이야기는 그겁니까?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영장실질심사 갔었던 거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혐의 자체는 소명이 된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대표라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은 지금으로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하면 타당하다. 그러니까 본안 판단은 어차피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특검에서는 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에서 일단 나는 이거 좀 지금으로서는 소명된다고 보지 않는데 본안 판단에 있어서 그때 판사를 한 번 더 설득을 해봐라. 그때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인 공방을 특검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좀 무리한 수사였다.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부터 내란 정당,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에 계속 씌웠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대표랑 뭐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들이 민주당 발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내란 프레임, 내란 정당이라는 것을 특검이 계속적으로 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검찰도 아니고 특검은 뭐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꾸려지는 거잖아요.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한 인사들로 이번에 3특검이 모두 다 꾸려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 대해서 또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본인들 추천해 준 사람들, 본인에게 8차선 고속도로를 앞에 깔아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되는, 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는 할 것이지만 이게 과연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인가, 이건 어려운 거죠. 근데 특검 입장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본인들이 수사를 시작을 해서 어떠한 혐의점을 찾아낸 게 아니라 이게 특검이라는 건 법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성도 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이미 법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이 특검에게 그런 것들을 토스했던 게 아닌가.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 없는데, 나오는 거 없는데, 그때 그렇다고 이거 불기소할 수는 없고 본인들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기각이 되더라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또 재판부에 대해서 탓을 해주겠지. 사법개혁이라는 취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부에 대해서 나를 오히려 감싸주고 재판부를 탓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특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 이제 구속 사유로 제출했던 것들이 그간에 알려진 바로는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전달은 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달 안 했다는 식으로 그것도 이제 혐의 하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사실상 표결권을 방해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사전에 공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간의 특검 측에서 이걸 표결 방해로 몰아왔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언론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김상욱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특검에서 했다는 식으로 특검에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좀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이제 저는 이제 여론 조작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 마지막 부분 나름대로는 그게 승부수라고 생각을 특검에서 했나요? 그게 결과적으로 통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특검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언론에다 그런 형태로 흘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정식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중앙일보 단독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민주당 측으로부터 호되게 혼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형이 15년이었어요. 이게 저를 포함해서 법조계에서는 사실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구형 자체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그리고 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런 혐의지 않습니까? 근데 15년밖에 안 했다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를 뭔가 입증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형이라는 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 검찰도 아니고 특검이기 때문에 더 구형이 높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특검이 중간에서 그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그 안에서의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해야 되는 혐의들 이런 것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올가미가 스스로 특검을 족쇄처럼 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제 한 14일이면 끝나거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패한 특검이라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침 이제 이 구속영장 기각이 나온 게 마침 비상계엄 딱 1년을 맞이하는 날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또 그게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시간까지 해서 새벽녘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또 우연히도 날짜가 겹쳤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뼈아프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돼도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삼특검이 하는 것을 보면은 법안에 있는 혐의점들을 넘어서서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참 엉뚱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검들의 그 모습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하겠다고 당사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는 또 이제 별개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민희님께서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졌네. 진짜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졌네요. JY435님입니까요? 특검을 특검하라. 이런 얘기 나왔네요. 그렇죠. 민중기 특검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었던 본인의 지인이 운영을 했었던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리슬쩍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이 특검 임기를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민희 의원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딸이 그런 형태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과방위원장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본인들은 뒤로 쏙 빠지고 책임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국정자원 화제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탈원님께서 공항 참사 특검하라. 무한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삭발하고 농성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얘기도 마침 이야기해 주셨네요. 근데 추경호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 중에
이 국민의힘 내란 정당 관련된 해산 문제가 이제 잦아들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든 정치권 압박이 좀 상당히 낮아질 거다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호원의 이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국정을 좀 안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박평론가님이랑도 뭐 환율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두 쪽에 나 있었던 나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수 쪽에서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긴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 쪽을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들, 특히 최근에 헌법수호 TF라는 완전 헌법 파괴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 충성 경쟁을 시키려는 모습들, 뭐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에 놓겠다라든지 배임죄 폐지, 그리고 우리 뭐 이야기할 시간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좀 위헌적인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어쨌든 비상계엄이 1년이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에 민주당과 이 정부가 부합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코스피 5천 시대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4천 정도까지는 올라왔지만 지금 정말 외우 내환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교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정적 죽이기만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정부를 지적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먼저 좀 전하면서 그 관련된 좀 분석 먼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뒤에 가서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나 이런 걸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문제로 잠깐 넘어갔다가 좀 다시 돌아와 오겠습니다. 중국에 맞서는 일본 여가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고 일부 이제 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세계적 차원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겠네요. 중국에 맞서는 일본 여가수 먼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공연을 강제 취소당한 일본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하마사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사진에 지금 화면에 지금 떠 있죠. 지금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무대에 올라 이목을 끌었어요. 공연을 막았습니다. 중국이 공연 못하도록 하니까 그 포기하지 않고 관객은 하나도 없는데 무관중 공연이죠. 중국 측 공연 취소에 오히려 이 응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마사키 아유미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뭐 우타다 히카루 이런 분들과 함께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가수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일본을 넘어서서 한국에도 팬층이 있고 중국에도 팬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거는 3번째 공연이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10월에 저장성에서 공연이 있었고 11월 1일에는 베이징, 이번에 29일날 상하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공연 전날에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공연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건 하마사키 아유미뿐만이 아니라 일본 아이돌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중국 측에서 공연하는 게 계속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가 뭐 유사시의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로 중국에서 과거에 우리 사드 사태 한일령 했던 것처럼 지금 한일령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중국은 원래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국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국인들도 해외에 많이 살고 있고 중국도 나름대로 글로벌 국가로서 계속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 이미지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봉쇄하는 거, 뭐 히토리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또 좀 결이 다르다 생각하는 게 문화 교류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선진국으로 본인들이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는 모습들은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좀 네거티브 뉴스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이미지, 국가의 신뢰도가 하향되는 이러한 계기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또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뭐 유사시에 대만에 개입하는 발언 때문에 이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진을 변호사님이 핵심적인 문제를 또 하나 제기를 해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공연 저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저게 중국 측에 유리할까 하는 겁니다. 중국 측에 더 큰 손실이 가해질 거다. 지금 문화교류 이야기를 마침 핵심 쟁점을 찍어주셨는데 일본 가수를 중국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 공격성이나 국가 폭력성 이런 게 세계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음악 팬들이 볼 때 또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저걸 볼 텐데 이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꼭 특정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야 중국 공산당이라는 세력은 저런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많은 게 이슈가 될 겁니다. 이런 이슈가. 그렇죠. 그러면 일본 내뿐만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 어떤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하마사키 아유미 같은 경우에는 공연 자체가 전날에 취소가 됐는데 이게 아마 29일 날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주제가를 불렀던 오스키 마키라는 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또 사진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공연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중국 팬들이 떼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무대 위로 난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훌리건처럼 난입을 해서 공연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가폭력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팬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불가항력이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중국이 본인들만의 폐쇄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오히려 보이는 것이고 중국과는 교류할 수 없는 나라구나.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구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본인들의 입맛대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이미지를 더 각인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일본 가수들의 강제적인 공연 취소, 불가항력? 불가항력을 거기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닌데, 예, 그런 걸 중국 당국에 오히려 이런 거친 공격, 국가폭력이 오히려 세계에 알리는 장면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장면 좀 살펴봤고요. 민주당 내부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금 전쟁들이 지금 이재명 정청래 전쟁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상당히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뭐 최근에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경에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건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태. 그래서 이제 네 분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명청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선에서 결국에는 친문계를 완전히 다 내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원외 친위 그룹이었었던 더민주혁신회의 그리고 변호인단 이 두 그룹이 대거 원내로 진입을 했는데 그 변호인단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내 진입하고 민주당에서 독특하게도 당 차원에서 그냥 대변인 말고 법률 대변인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워낙 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이건태 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뭐 민주당 당대표로서 있었던 일이
일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게 당 차원에서 법률 대변인이라는 직제를 만들 정도의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참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바로 그 인물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앞에서 굉장히 독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죠.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친명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명 호소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 형태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때 관여가 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현주 의원이 1인 1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거는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로 간에 날서 있는 상황이 있고 이게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통과 그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하는 게 내일이 12월 5일이거든요. 네. 모레네요. 12월 5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공천 학살 이게 정청래 발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가 지금 반발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걸 해봤거든요. 해봤으니까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친문계에 대해서 뭐 전해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하위 10% 20%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시켜버렸는데 10% 20%를 받은 이유조차 알려주지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본인이 당대표 될 때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뭐 굉장히 큰 스코어 차로 이겼습니다만 대의원에선 졌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대의원 그냥 1인 1표제를 일반 당원이랑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묘하다라는 게 친명계에서 굉장히 공통된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최고위 당의 중요한 업무들을 모두 결정을 하고 심지어 앞에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최고위에 이건태 의원이 나간다는 거는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당무에 개입을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몇 분이 더 출마를 하시겠죠. 그 몇 면을 보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의 공천이 서로 간에 얼마나 세력 다툼이 있을 것인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3명의 이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그걸 이제 보궐선거 형태로 채우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3명의 이제 그 세 자리를 놓고 혈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정청래 세력과 이재명 세력 간에 세력과 싸우는 양상이 되고 또 향후에 특정 세력들이 예를 들자면 특히나 이재명 세력들이 최고위원 다수 당선이 될 경우에 네. 정청래의 이 대표 체제는 어떤 양상으로 갈 걸로 보입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사실 이번에도 네. 뭐 이현주 의원이 결국에는 도지사 이런 거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최고위 9명 중에서 5명이 사퇴를 하면 결국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자동으로 또 돼버리니까 네. 정청래 지도부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 8월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이 6월 하여튼 지방선거 끝나면 곧 끝나거든요. 네. 임기가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만 하는 거여서 한 8월 정도에는 전당대회를 다시 하고 그때 정청래 대표가 아마 연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승부수를 띄우면서 본인의 이름값,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친명계가 다수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친명계가 일시에 다 그 사퇴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내부에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놓고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12월 내년 1월 이 2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아마 싸울 거고 내분이 아주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제 선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고위원 한 자리도 아니고 세 자리면 당 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원주도 있고 홍명선이라는 최고위원도 있기 때문에 만일 연합작전으로 한다면 당 대표가 사실은 날아갈 수도 있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내분 사태, 위험의 어떤 징표들이 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청래 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 와중에 예. 장경태 의원이 본인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랬네요. 참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하면서 예. 위원장 같은 것도 맡고 열심히 일을 해줬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자기 코가 너무 석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게 장경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공천 그 관리를 할 때 아마 민주당에서도 공천 부적격자 이런 것들로 몇 가지가 나올 텐데 뭐 보통 나오는 게 음주운전, 성폭력 뭐 이런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천 부적격자라고 하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근데 그러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친명계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뭐 판결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기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 피의자 신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성폭력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천관리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신청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뭐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점들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까지 나왔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본인들은 계속 항상 인권을 중시하고 그리고 보수보다 깨끗한 진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근데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의 TF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지금 내려놓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진상조사도 하겠다고 한 게 27일경이었거든요.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김남국 의원 때처럼 스스로 탈당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당에선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징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경태의 이번 사건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최고위도 새로 사람들 꾸리고 이래야 되는 데에서 좀 고양이 손까지 빌려야 되는 상황에 큰 일이 났다. 참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입니다. 네. 정청래의 떠나는 위기 내분 사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 네. 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TF가 법원 행정처 폐지를 하고 가칭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공개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걸 이제 사법개혁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법개혁안일 수가 없죠. 자, 법원행정처 폐지 이 문제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새로 만드는 위원회가 예. TF에서 법원의 조직, 운영, 인사, 징계, 예산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기구가 될 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뭐 관련된 건데 법관에 대해서도 인사평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징계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점 만점을 주고 유죄 취지로 판결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서서 친명계 사람들에게 뭐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뭐 정치 관련한 선거법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뭐 유죄 취지로 판결하는 판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법원의 조직을 본인들이 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 장관급으로 위원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겠다라고 지금 안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인지 한번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는 게 결국 민주당에서 혼자 하고 혼자 의결해 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 그 좌석 자체가 그 구성 자체가 결국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도 문제는 알겠는데 아까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이제 법원행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법원행정 폐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위헌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법관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헌 논란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위헌 논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잖아요.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위인설법이 아니냐,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체 입법을 하면서 기존의 배임죄를 폐지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배임죄는 일단 폐지를 하고 그리고 대체 입법은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놔서 뭐 재판에 대해서 소원 헌법소원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좋다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뭐 많은 사건들이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도 헌법에 있어서의 불소추 특권 여기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각각의 재판부가 그냥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재판을 중지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 측에서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놔주겠다 이렇게 민주당과 정부에서 구슬리고 있으면은 헌재 입장에서는 조금 솔깃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판결이라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가. 이 법원행정처 논란도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니에요. 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사법개혁이라고 이름을 계속 민주당에서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무력화, 상권 분립에 대한 저는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입법부는 민주당의 완전 다수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사법부가 남아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고위직으로 놓고 그리고 인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공무원 사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처단하겠다. 이 의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야, 처단까지 나왔네요. 네. 장악 처단. 예, 법원행정 폐지 문제 그 위헌 논란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